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 검찰에 제소했습니다. 미 주 정부가 연방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의회 동의 없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본인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쿠웨이트, 터키, 사우디 등 외국 정부 행사를 열었고 그루지아 대사를 숙박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겁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혹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했다는 게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죠. 우리 검찰은 이 게이트 관련해 오히려 정윤의 문건으로 밝혀질 수도 있었던 사실까지 은폐하는 데 일조했었습니다. 최근 고검장급 여러 명이 한 번에 인사조치되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처럼 엘리트 집단이자 권력기관의 기본 생리를 바꾸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게 바뀐 것들도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도루묵이 되기 십상이죠.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가 필요한 건 그래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설치에 실패해왔던 공수처. 이번만은 반드시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 시정연설이겠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네. 시정연설이 몇 분간 있었나요, 어제?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네. 원래 시정연설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참 관심 없는 연설이에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짠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네. 통상은 취임 첫 해 대통령이 이제 하고 그동안은 관행처럼 두 번째 해부터는 총리가 대신 대독하는 수준으로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마 대통령이 계속 집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첫 해가 아닌데 대통령이 직접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 최근입니다. 작년 10월 25일.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시정연설을 했어요. 기억나시겠지만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 그렇죠. 연설이죠. 네. 그게 원래는 시정연설이에요. 근데 4년 차에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정연설은 여러모로 역대급이었죠. 왜냐하면 개헌을 최초로 언급한 예산을 얘기해야 되는데 개헌을 얘기했던 최초의 시정연설이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국면 전환용이었죠. 최순실 게이트. 네, 그때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예정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보도가 나기 전이죠. 예. 예. 그래서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했는데 JTBC 태블릿 보도가 터지면서 국면 전환용이었는데 100% 실패한 국면 전환에 연설이고 또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1월 달에 올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정연설에서 국회 방청석에 박수부대가 예, 그렇죠. 동원된 최초의 대통령 시정연설이 됐던 그런 시정연설 하니까 생각이 나서 이 시정연설 자체보다 화제가 됐던 거는 PPT였어요. 네,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슬라이드 자료가 나와서 22장이 넘어가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계속 인문학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정연설은 원래 정치부 기자가 듣는 겁니다. 시정연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국회에 가서 예산을 이렇게 짰으니까 잘 봐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 PPT를 한 거군요. 사실상은.
일종의 서비스를 한 거예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다이렉트 서비스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 야당이 원래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싸움이 안 되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상대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어렵습니다. 예. 시정연설이 화제가 되기는 어려운 건데 어쨌든 화제가 좀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추경의 합의를 3당이 했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정부 추경 예산안 심사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에서 심사 논의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빠진 회동에서 이런 합의한 것 자체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빼고 이제 합의했다고 비난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기존 정치 문법이거든요. 예. 근데 이 말 하려고 일부러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안 가놓고 자기들을 빼놨다고. 예. 안 간 건 본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면 합의를 해주거나 거기서 모양이 안 나니까 자기들 빼놓고 따로 합의를 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간 건데, 그러니까 화를 낼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정치적 자해공갈 수법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야당들이. 이게 잘 안 통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방법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뜻대로.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습니다. 2명 모두 무산됐습니다. 또 마감 시한이 내일인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하겠죠. 예. 그리고 이 추경도 쉽지 않죠. 제1야당이 아예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왔으니까요. 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추경안 심사 착수엔 동의했지만 핵심 쟁점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될 것 같고, 예, 추경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 같으면 발목 잡는다는 기사가 쏟아질 일이죠. 예.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발목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 부적격 보고서까지는 채택을 했죠. 예, 근데 지금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중이고, 추경도 통과시켜줬는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발목 잡는 거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야당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생 발목 잡기라고 바로 비난을 받았죠. 보통 이제 조중동이나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는 야당이 어느 정도 타협을 언론에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비난을 하고,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야당이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발목 잡기 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언론이 발목 잡기라고 비난하지 않는 거죠, 차이는. 예. 그 보수 매체는 뭐 당연히 그럴 리가 없는데 진보 매체도 이걸 여야의 공방으로 보도하고 마는데 왜 그러냐면 발목 잡기라고 하면 어용 매체가 되는 것 같거든요. 발목 잡기 맞는데. 그런 자기 검열이 있죠. 예. 그리고 여론이 현 정부에는 호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발목 잡기로 하면 시류에 편승하는 거다. 이렇게 보일까 싶은 자기 검열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발목 잡기는 맞는데 발목 잡기라고 비난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뉴스는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직 외교장관들이 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을 봤다면서 당시에 미국에 있어 동참하지 못했는데 지지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강경화 후보는 좀 미스테리어스한 인물로 느껴지는 것이 전직 장관들이 반기문 이제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면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들 전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현직 빼고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원이에요, 사실상은. 근데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해달라고 전직 장관들이 다 나서서 지지선언을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부처 포함한 외교부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지지를 외교부 내부에서는 한 특정 후보에게 보내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네. 장관이 되든 되지 않든 인터뷰를 저희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인물이. 왜 이럴까요? 왜 강경화 후보는 외교부 내에서는 이렇게 장관들이 나서서 이상하잖아요. 전직 장관들이 이 사람 장관 해달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 보는 장면이죠. 네. 이상한 일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니카이 일본 아베 총리 특사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면서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의 기본 태도죠.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협정 관련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부정적인 보도가 많아요. 예,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자, 기본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정도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7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겁니다. 종범실록이 다시 추가됐나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총 56건이었는데요.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일종의 발굴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있었어요?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요. 엄청나게 성실한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한 모든 내용을 수첩으로,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기록하는 데 익숙했다든가, 그랬다면 다 삭제했을 텐데, 예, 사라졌을 텐데, 물리적인 노트로 존재해서 역사의 기록을 남네요. 이걸 통해서 밝혀진 바도 많죠, 이때까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있어서요. 네, 핵심이죠. 왜냐하면은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으니까요. 네, VIP라고 또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같으면 도저히 밝혀질 수 없었던 연관관계 같은 게 이 실록을 통해서 밝혀진 게 많기 때문에, 예, 추가 확보가 된대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온 증거 중에 또 새로 언론에 밝혀진 게 있죠. 예, 눈에 띄는 게 2015년 9월 13일로 표기된 수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알려줬다라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국제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번호의 주인은 당시 KB 하나은행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 씨였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이상화 씨는 기업 여러 번 저희가 다뤘지만 무역회사나 가능한 신용장, 예, 신용장을 발급해서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죠. 굉장히 저리로 대출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기국에서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순실 씨의 압력으로 한국에서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승진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금고직이다, 이렇게 언론이 칭했던 분인데, 근데 이게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상화라는 이름과 개인 번호를 수석에게 알려줬다. 근데 왜 이게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전에는 독일로 돈이 갔는지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78억인가요? 직접 지원한. 네. 예, 그 금액이 갔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이제 말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금고지기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 입으로 안종범 수석에게 말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예, 심지어 그 다음 날 바로 10억 8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KB 하나은행 독일 계좌로 돈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그 돈이 움직이는데 역할을 한, 중간 금고지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이 수석에게 말을 했으니까요. 이거 아주 유력한 증거, 정황 증거 정도로 취급이 되겠네요. 예, 정황상은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술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화 씨와 전화번호까지 어떻게 알았냐. 더군다나 이것은, 외국의 한 민간인입니다. 네, 민간인 은행 직원에 불과한데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경제수석에게 이름을 얘기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날 왜 돈이 입금됐느냐.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어렵겠네요. 이것도 수첩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이 수첩은 길이 보관해야 된다. 실력으로. 그리고 올해 여러 사람이 공개되어서 이 수첩을 보게 되면 검찰 혹은 특검은 잡아내지 못했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나중에는 PDF로 만들어서 공개됐으면 말이에요. 재판이 끝나가는 쯤에는 적어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일주일에 4번씩 재판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어제 재판부에 건강 문제 호소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치과 진료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재판에는 빠질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 씨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재판을 의도적으로 끌려고 하는 게 보이네요. 계속해서. 네. 아프실 예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도 이제 계속해서 아프실 예정인 것 같고. 그리고 아프실 예정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조리 다 증인 신청을 했잖아요. 등장하는 네. 인물들을. 증인 신청을 200명이 넘죠, 지금. 240명입니까? 50명입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해서요. 어제는 심지어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증인 신문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곤혹을 표시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한 사안도 양측이 반대 신문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도 1시간은 좋게, 뭐 2시간은 좋게 지나가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증인도.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면 증인 한 사람 불러놓고 대여섯 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하루에 한 사람밖에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재판부도 어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일주일에 3명밖에 못 한다. 이런 식이면. 그렇죠.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재판을 뭐 3명, 4명밖에 못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대여섯 시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사람밖에 못 하는데 재판도 격일로 해봐야 일주일에 서너 번이거든요. 엄청나게 빡빡한 일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1년 내내 걸린다는 거죠. 증인신문만. 그러면 그 사이에 구속 시한을 넘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석방된 다음에 출퇴근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기본 전략 아니겠나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4개월 후에는 10월 달 정도 되겠네요. 예, 10월입니다. 네, 구속 만기가요.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재판 받는 광경이 언론에 보도가 되겠네요. 예. 거의 일주일에 거의 매일 출근하게 되겠네요. 예. 특이한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수첩이 더 중요한 건데요. 추가 혐의를 발견해서 추가로 기소하게 될 경우에는 구속 만기가 연장될 수 있거든요. 예. 전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는 거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장면이 되겠네요. 그러려고 하는 의도인 것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하나 정도는 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200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검찰이 300억 원 횡령 사건에서 초범이 13년간 감옥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이런 부분 다시 다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도는 입을 연 게 아니죠. 네. 입을 열었다기보다는 입을 열 거라는 경고죠. 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MB정부도 적폐청산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김경준 씨 개인은 할 말이 정말 많겠죠. 네. 그리고
묻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뉴스공장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미국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 문제는 저희가 꾸준히 깊이 나름 전문가거든요. 예, 저도. 김은지 기자도 이 사안을 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더 열심히 취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부터 추경까지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전면적 보이콧으로 국면이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역의 여론과 야당의 역할론 사이에서 자세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요? 네. 제가 라디오 방송 1등이시라면서요? 라디오 1등이요?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예,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직접 오셨으면 더 길게 했을 텐데 오늘 좀 짧게 현안만 짚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 문제부터 여쭤보자면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 현재 국민의당에서 김상조 공정위 후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상조 후보는 일단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는 찬성을 하지요.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당론으로는 보고서 채택을 하자 입장입니까? 당론은 아닙니다. 당론이라는 건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결 과정을 거치는데 예. 지금 한 거는 이제 당 지도부와 상당수 의원들의 의견인 거죠. 그렇군요. 김상조 후보는 일단 오케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강경화 후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에서는 강 후보만큼은 낙마시킨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청문회에 참석했던 이제 위원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걸린 게 여러 가지지 않느냐 하는 예. 부정적 의견들 그리고 북핵 문제라든지 차질 문제에서도 그 청문위원들은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수 위원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한 것이고요. 예. 물론 이제 저는 개인 소견으로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맞지만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의 경우는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망원경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강경화 장관 관련해서는 저는 18개 부처 가운데 개혁 대상 1순위가 저는 외교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교부의 폐쇄적인 학벌주의, 인맥주의, 특정국, 이른바 이제 북미국을 거치지 않으면 워싱턴에 근무하지 않으면 외교부에서 이른바 그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폐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찾기가 어렵다. 강경화 후보만한 사람 찾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발탁해서 키운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강경화 후보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신데 제가 이 질문을 한 번 더 들어가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예. 통일부가 워낙 외교부하고 부딪힐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부생들도 외교부생도 잘 아실 텐데 지금 내부자들 그러니까 외교부 노조 또는 전직 외교부 장관들 사실상 전원이 강경화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인 걸 넘어서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죠? 참고할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국내에서 오래 떨어져 있어서 유엔에서는 10년 가까이 근무하셨을 텐데 청문위원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문위원들의 자질 부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예. 외교에 관한하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 그리고 원래 직접 표현을 가장 잘 아는 부처 중에 하나인 외교부가 이 정도로 나섰으면 청문위원들이 강경화 후보 자질을 문제 삼는 건 넌센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자질이 있다고 봐서 지지하는 거 아닌가요? 청문위원들이 문제 삼는 건 이제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지하기에는 뭐 기간도 짧고 사실 이 문제를 북핵 문제라든지 4강 외교 문제를 직접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청문위원들 시각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의제는 대통령 의제입니다. 이제 참모로서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그런 철학과 소신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강경화 후보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세련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고 또 청문위원들은 청문위원대로 나름대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장관도 직접 해보셨고 또 강경화 후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강경화 후보 하나는 적어도 반드시 낙마시켜야 나머지가 풀린다라고 입장을 정한 것이 실제로는 자질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누군가 하나 정도는 낙마시켜야 하는 이제 야당의 힘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사실? 의원님? 국민의당이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에 더 세련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의당을 야당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우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은 만들기 쉽고 친구는 만들기 어렵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인사 추천을 해달라 그럼 국민의당이 인사 추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절이요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인사, 정책, 법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보다는 사전 협의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당에는 다른 야당들하고는 좀 다르게 우당으로서 사실 뿌리가 같으니까 좀 더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좀 배려를 해달라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구조적으로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120석에다 정의당이 협조하면 126석 거기에 국회의장까지 127명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107명에다가 바른당이 20명이니까 127명이고 똑같이 127대 127이 부딪히는 형국이잖아요. 여기에 국민의당이 40석이지만 사실은 이 40석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법률도 청문회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만 협치. 근데 협치라는 말은 정치학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거 일방적으로 자신의 어쨌든 그 선택과 그 인사를 선보이면서 일방적인 협조를 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존재감도 좀 드러내고 자존심도 사는 길이겠지만 그게 국가 이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이니까 야당으로서 분명히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이제 더 나은 정권 교체를 내걸었던 정당으로서 집권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당과 개혁을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 개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제 청문위원들이 그 외교부 개혁에 부적합하다라고 보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제 개인 소견은 다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은 강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의원님 이외에도 당내에 강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예, 뭐 찬반이 엇갈리지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강경화 장관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제가 외교부를 좀 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설득도 하는데 의원 개개인들은 또 다 나름대로 자기 주견이 있기 때문에 주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국민의당의 찬반을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르자면 한 8대2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강 후보는? 아니면 그보다 더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원이 다 반대하는 건가요? 제가 숫자를 세보진 않았지만은 뭐 찬반이 엇갈리고 반대가 좀 더 많고 뭐 그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한 7대3 정도 됩니까? 그 숫자를 세기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예. 그 정도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7대3이지만 이 박주선 김동출 지도부의 전략적인 판단 하에 강경화 후보 정도는 반드시 낙마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예.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청문회 채택에는 부정적이지만 예. 뭐 장관 청문회는 그 뭡니까 강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관 임명에 네. 대통령이 뭐 임명할 수는 있는 거죠. 이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국민의당에 세련된 배려가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하려면 예. 형식만 갖고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린 거죠. 대통령에게 최대한 정치적 부담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근데 대통령의 최대한의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 현재 입장은 꼭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그 나름대로 이제 청문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토론을 하고 해서 당 지도부가 정한 방침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결국 뭐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론이 국민의당의 호남 여론도 그렇고 이 사안 관련해서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긴다 혹은 청문위원들이 적어도 강 후보만큼은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세운다. 지도부가 대립각을 세운다. 이게 국민의당 지도부가 국민의당에 유리하라고 하는 걸 텐데 이게 유리하게 결과 지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론이. 별로 좋은 전략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지운다 또는 뭐 이런 시각보다는 나름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행동하려고 노력한다고 봅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서 의견들은 제 의견도 다르고 다른 의원도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대립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좀 원만하게 특별히 문제 지적이 안 됐더라면 국민의당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임했겠죠. 그 점을 국민의당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왜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을 주느냐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 줄 수 있죠. 야당이 줄 수 있는데 제 말은 그게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는 전략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예. 무엇보다도 개혁 대상으로서의 외교부의 수장을 찾기가 또 강경화 후보만한 후보면 저는 적임이라고 보는 것이고 의원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좀 더 소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된 뭐 김인수 헌재소장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이렇게 정보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나온다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걸 안 하고 있다. 혹시 그게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을.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형식으로만 또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협치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기억해야 할 것은 41% 소수 정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 보유수가 100주라고 하면 41주를 주인이 준 건데 41주를 가지고 100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취임 한 달 동안 이제 100% 의결권 행사를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건데 이것이 초반에는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호반복이라 오늘은 아무래도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면 저하고 훨씬 더 제가 꼬치꼬치 묻고 의원님도 훨씬 더 재밌게 하실 것 같은데 전화라서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예.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실 테니까 꼭 와주십시오. 예, 저도 나가서 좀 충분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특사에게 위안부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했죠. 이 문제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의 이영채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특사로 온 인물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인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 그 니카이 씨는 원래 그 자민당 내에는 전통적으로 좀 리버럴한 온건파들이 있는데 예. 대부분 아베 정권이 등장해서 대부분 온건파들 세력이 아주 약화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그 온건파를 대표하고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이고요. 특히 친중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데올로기나 이념보다는 리얼리스트로 해서 현실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책사라고 평가되고 있죠. 한국 정치인에 비유하자면 어느 정치인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목적을 내세우고 하는 거 보면 박지원 이미지하고 좀 같다고 할까요? 예. 아, 그렇게 떠올리면 되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특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국을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세력이 존재하는데, 이런 관계를 꾸미는 일당을 발견하면 박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한 말입니까? 예, 그렇죠. 조금, 외교 사절로서는 좀 강경한 발언인데, 아마도 니카이 씨가 지금 일본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분은 자민당 내의 소수파이고, 친아베파가 아니어서 한번 탈당을 했다고 복귀했는데, 지금 아베 정권은 그 강경파로 알려진 관방장관의 수가 관방장관인데, 이 사람은 극우 세력이 일본 회의를 대표하는 세력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주류인 니카이 씨를 임명해가지고, 니카이 씨는 간사장이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당연히 원내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가 관방장관 쪽에서는 이 니카이 씨를 경계하고 있고, 이들이 아마 한일 간에 새로운 성과를 내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특정 정치 세력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의식한 것 같고 특히 한국 내에서도 아마 그러한 수가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이 좀 자기의 외교를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의식도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주류 원내 대표인데 소위 이제 주류 세력인 일본의 극우에 대한 경계 메시지이자 이 극우와 연결된 한국 내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대협이나 꼭 한국의 원칙론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대한 메시지에 가까운 거군요. 네. 예, 아마 그런 게 아마 머릿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니카이 도시로 간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그분은 여기 중국 죄송합니다.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할 때도 생각도 같은 영토 문제는 보류하자고 하면서
그 상호 윈윈 관계라 가죠. 서로가 이익이 되는 리얼리즘을 추구하자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위안부 문제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한일 간의 뭐 새로운 경제 협력이라든지 외교 협력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간사장과의 특사와의 만남에서 추미애 대표도 그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국 국민들이 정서상.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오늘 반응이 나왔겠죠. 어떤 반응입니까? 예, 아침에 뭐 신문을 보면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그 추경 또는 경제 발언을 지면에 실었는데 하지만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강경하게 나올 거다. 특히 상케이 신문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아직 쓰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미우리 신문 경우는 오늘 신문에 일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한일 관계가 좀 더 악화될 거다 또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많은 반면에 한국 측은 그래도 개선될 거다. 이렇게 하는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일 간의 인식 차이가 아직도 많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반일 친북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프레임으로 문재인 후보 시절에 계속 보도해 왔거든요. 일본에는 안 좋은 후보다 이런 식의.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파기되거나 위안부 기존의 합의가 파기되거나 재협상 될 것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는? 예, 아마 일본에서 제일 경계하고 있는 후보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반일 친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위안부 문제를 다시 재협상을 제안할 거다라고 지금도 경계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국이 처한 입장이 대북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위안부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고 있지만 초기에는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신중하게 일본도 풀어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꽤 높다. 아무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후보자죠.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이 이 강경화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최근 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부터 아주 발언을 주의 깊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구두 합의이고 구속력이 없다라는 발언이라든지요.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를 다룬 국제통이고, 그래서 하지만 현재 이제 도덕성의 문제로 아주 인선의 난간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한국이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게끔 막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강경화 후보가 되면 국제적으로 다시 위안부 문제가 불이 붙는다는 아마 이런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언론에서 일부 그 강경화 후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이 되는 것을 일본 국어 언론들은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요약한 보도도 있었는데 딱 그렇게 요약될 수는 없어도 바라지 않는다.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건 사실이군요. 그렇죠. 내정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낙마를 바란다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하지만 어찌됐든지 이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의 내심은 낙마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직간접적으로는 한국의 정치가들에게 그런 정보를 나름대로 공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압박하기에는 강경화 후보자가 적임인 후보자이네요. 그 문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강경화 후보가 위안부 문제에도 강한 점이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청문회를 다 보지는 않고 일부를 봤지만
국내 정치에는 좀 감각이 약할 수 있지만 국제 정치는 아주 감각이 뛰어나다고 봤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외교라는 게 꼭 대북 문제만이 아니고 글로벌 협력 외교라는 것은 국제개발 협력도 해야 되고 개발도상국의 인권 문제 등도 폭넓게 제한하는 예를 말하면 소프트 외교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한국 외교가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되는 아주 질적 전환이 필요한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외교라는 게 꼭 도덕성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또 교섭과 조화를 하는 마술이라고 보는데 이런 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일 간의 역사 문제만이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안부 당사자들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나라 외교를 확대를 좀 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인권 문제로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적임자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렇게 보는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 대학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코너 제목은 없지만 항상 가장 많은 문자가 오는 코너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제 머리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고. 아닙니까? 용모가 많이 개선됐다고. 개선됐다. 근데 그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건 자격지심이라고 얘기하죠. 제 용모는 20대는 정말 출중했습니다. 개선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건 제3자가 이렇게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이렇게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죠. 제가 대표님이 안지 오래돼가지고, 예, 변천사를 아시는 분의 말이라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제가 훨씬 나았습니다. 대표님이야말로, 뭐랄까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20년 동안. 이제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죠. 일관성. 용모 일관성. 자, 국정이 아니죠.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추경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대개 이제 시정연설은 그 다음에 본 예산을 그렇죠. 예.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이제 상정하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게 관례인데 추경 예산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국회에서 한 이후로다가 한 달 사이에 2번 온 셈이죠. 제스처, 그러니까 물론 협치라는 시대적인 키워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실제 대통령이 국회를 매우 존중하겠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제스처 커요 아주 지금. 네, 그런 게 크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관례들 권위를 앞세운 그 관례들이 완전히 지금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다고 봐요. 저 사람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거. 또 오지 않을까. 저분이 또 오지 않을까. 자꾸 와가지고 우리 입지를 줄이지 않을까. 예, 그렇죠. 어제도 끝나고 나가면서 보통 보면은 도도하게. 예. 곁눈질 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양쪽에 자기 쪽 당, 여당 의원들 악수만 하고 가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뒤에 가서는 또 그날 이렇게 오지 않았던 차담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찾아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세적 스킨십이죠.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 그러고 인사를 하고 가니까. 거의 F킬러를 발견한 모기들 같은 그런 상황이죠. F킬러를 발견한 모기. 그게 이제 어제 이제 인터넷에서 야당 의원들이 앉아 있었다고. 네. 성토하는 글들도 있던데 사실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입장할 때는 서 있었지만 퇴장할 때는 앉아 있었거든요. 예. 저희들도 어떤 의원이 묻더라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니 우리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올 때도 우리 일어서지 않았나 물론 그렇죠. 박수는 안 쳤지만은 그래서 일어서는 것 자체는 타종 손님에 대한 예의다. 당연히 일어서야죠.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또 다리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 일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아니 민주당도 입장할 때는 일어섰었고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퇴장할 때는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차이가 있다면 제 저는 기억으로. 일어섰어요. 그때도 일어섰어요. 퇴장할 때도 일어섰죠. 퇴장할 때도 일어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은 그냥 가운데 여당이 앉아 있으니까 네.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어제는 이제 여기저기 막 다 휘저었죠. 휘저고 달면서 야당 대표도 어딘지 막 찾아가지고 막 악수하러 가고 예. 원래 이제 우리를 무시했다고 해야 되는데 막 와서 악수하니까 곤란하죠 이거.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악수하자 그러는데 악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곤란하게 만들었고 PPT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예, 그 부분도 이제 뭐 PPT가 더 설득력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직접 와서 연설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라는 그런 게 뭐 마음으로 몸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뭐 노력이기도 하고요. 네. 보라고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제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바라는데 국회가 이렇게 되면 공이 국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예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추경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땐 좀 계산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인사 문제는 OX거든요. 중간이 예.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통과는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요. 예. 내용에 이제 자신들이 보기에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숫자 하나 바꾸지 않고 통과되는 예는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으니까. 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도 이렇게 주장하고서 일부 반영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통으로다가 아예 안 하겠다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략을 잘못 잡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 게 예. 시민을 하다가 막 문제 삼고 비판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예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들어놓고 나중에 또 다른 야당들이 여당하고 같이 합의를 하니까 기습 합의다. 예. 아니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어가 놓고 예정된 수업이 진행되니까 기습 수업이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이제 안 간 거죠 일부러. 기습 합의했다고. 나 좀 화났다 이제 이 얘기인데 결국 화를 입는 거는 본인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만 나오면 코너 제목이 문자로 쇄도해요. 오늘 새로운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노르가즘이라고. 예. 아침에 듣기에는 좀 그러하네요. 네, 노르가즘. 괜찮습니다. 노래 차례 노르가즘. 야합니다만은.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기 같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인정해주는 꼴이 되니까 존재감을 드러낼 방법을 더 강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려면은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추경 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거나 추경 예산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불참했다면은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국회의원 사퇴해야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게 정당을 갖다가 다른 당을 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정당을 해산해야죠. 네. 그거는 왜 안 하는지 저는 그 의문이에요. 원래 전략은 본인들이 안 가놓고 자기들이 없는데 합의했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가 되고 그러면서 국정을 독단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비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죠. 근데 뭐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근데. 안 먹히지만 목적은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목적이 이제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확실한 피해자로. 피해자 코스프레만 해야 되는데 진짜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스로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해자라 그러는 거죠. 새로운 어딘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코너를 하게 되면. 미리 생각하고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예.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정치에 대한 얘기가 이건 국어에 대한 얘기죠. 국어에 대한 얘기. 우리말 올바로 쓰기 뭐 이런 거죠. 우리말 올바로 쓰기. 이제 이 추경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사청문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문제 삼은 한 사람, 여기서는 아마도 가장 약한 권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화 후보 정도는 대통령이 포기한다고 말을 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힘을 인정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계산을 제가 잘못했다고 보는 건 뭔가 하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지금 태도는 정부가 추경이 급하니까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장관 하나는 그렇죠. 떨어뜨리려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고 생각해서 추경도 대단히 이제 예. 뭐 그 깐깐하게 이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라도 추경을 갖다가 지금 사실 돈이 세금 수입이 많아져 가지고 한 10조 정도가 더 거쳤어요. 그 세금을 더 걷다는 게 아니라 겉혀진 세금을 여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 안 된 어디다 쓸 것인지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가외돈이 한 1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돈을 좋은 데 쓰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거는 어떤 국민들도 용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 문제 가지고 추경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공식이에요. 인사는 인사대로 가는 거고 추경은 추경대로 가는 요 맥락을 일단 청와대는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꺼내고 시정연설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들도 잘못 짚었어요. 언론들도 이걸 갖다 연계하는 걸 갖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 공식을 갖다가 타당하지 않는 공식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대통령이 와서 읍소할 것이다. 추경 예산을 위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읍소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추경은 추경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무문이죠. 이게 정당하고 명분이 있으니까 이대로 우리 밀고 갈 것이다. 그 인사 문제가 그건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거꾸로. 거꾸로. 그러면 인사 문제에서 시간은 누구 편인가? 제가 볼 땐 정부 편이에요. 맞습니다. 예. 시간은 가면 갈수록 이건 계속 반대하기 힘들고 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밀어붙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임명해버리면 되니까요. 네. 그때는 이미 정부조직법이라가 추경은 다 통과된 상태일 테니까. 목적 한 바를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계산을 잘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지금 정부 지지율이 너무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만한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잘 걸렸다 하고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흔한 일반 대중적인 표현으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 늪에 빠졌는지 물에 빠졌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몸부림을 치니까 더 깊이 빠지는 거죠. 아, 참네. 어떤 사안이든 이렇게 도마에 올라오면 착착착착 요리가 돼가지고 순서대로 재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는 지정한 날짜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20일 내에 임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강경화 후보도 이틀 남았는데 뭐 지금 정부의 태도로 보자면 이 두 후보가 큰 문제가 없으니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김희수 이제 헌재 소장 후보자는 표결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불똥이 이 헌재 소장 후보자한테 가서 이분이 통과 못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표결로 가면? 지금 표결 대상자는 한 명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네. 김희수 이 헌재 소장 내정자는 이제 국회 표결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김희수 헌재 소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강경화 후보보다는 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강경화 후보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낙마 요구가 낙마시키는 요구가 안 들어진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또 김희수 헌재 소장을 갖다가 부결시키는 것은 그건 자기들이 앞뒤에 좀 안 맞는 거죠. 그렇긴 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국민의당도 그렇고 국민의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강경화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김희수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인데. 근데 그 논리가 국민들 눈에는 그런 애가 자기 부모한테 청바지 안 사주면 나 자해하겠다. 청바지 안 사준 데 대한 불만이 있을지. 청바지 안 사주면 벗고 다니겠다. 이런 정도죠. 예? 그냥 칼로다가 이렇게 배를 찌른다거나 지금 이러고는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인 거죠. 김일수 헌재 소장 어쨌든 표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김일수 헌재 소장도 표결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회가 21일까지 오늘부터 13일부터 21일까지 휴회 결정을 어저께 내렸어요. 그래서 2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고 22일 날 아마 열리게 될 이것도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빠르면 22일 날 열리게 되고 늦어도 26일 날 본회의가 또 예정돼 있어요. 두 날 중에 하루에
김수 재판관 이제 이 동의안이 예. 상정이 돼야 되고 상정이 안 되면은 이제 그 계속 연기되거나 예.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거나 예. 그런 어떤 새로운 국면에 이제 봉착하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김희수 헌재 소장을 갖다가 인준투표를 갖다 하려는 또는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전술은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당들도 거기 동의해주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는 저는 성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희수 그 헌재 소장을 갖다가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를 들어서 낙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단히 어렵다고 보신다.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지는 국민당까지 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 인사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실제로 강경화 후보 물론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그쯤 가면은 6월 말 7월 초 되면은 이제 홍준표 대 X의 그 싸움. 예. 그게 당대표 선출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 이런 일에 지금도 그렇지만 더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자포자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포자기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절차적으로 보자면 강경화 후보나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채택이 안 되면 이제 대통령이 채택해달라고 날을 하나 지정해서 다시 지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 안 되면 2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거죠. 임명을 그냥. 네. 예. 근데 그런 절차를 따져보면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후보 자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 예, 그때까지는 이제 윤명세 장관이 예.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직을 갖다가 특별하지 사임해가지고 뭐 차관이 되지하지 않는 한 그 구정권의 그 마지막 장관 윤명세 장관과 함께 계속 가게 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은 그럴 경우에는 예. 그리고 뭐 아니라, 이왕이면은 새 정권의 그 첫 미국 순방이기 때문에 새 외교 수장이 함께 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만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사람을 바꾸거나 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불가능하죠. 이제 뭐 다른 사람으로 할 이유도 없지만 다른 사람 하더라도 그 날짜는 못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못 맞추니까. 못 맞추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그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으로서는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외교부 장관으로 동석하기는 어렵게 됐다. 절차. 아니요, 그건 더 봐야 돼. 아직은 날짜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여기서 야당이라 하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인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당이 극적인 어떤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이 장관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제 그 필수 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예를 들어서 채택이 불발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날을 지정하고 그리고 20일이 지나고 이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재청구 없이 바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있죠. 그거는 의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뭐 그렇게 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네. 않지만은 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동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거. 그리고 지금 왜 일부 야당들이 전술을 잘못 짜고 있냐면은 지금 미뤄졌던 국무위원들의 속속 이렇게 1진, 2진, 3진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많이 발표되면은 앞에 3명만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중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제 3명 중에서 제가 볼 때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역대 다른 정권 하에서의 후보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네. 역대 국무위원급 후보, 인사청문회 후보 치고는 A급에 속해요. 특 A급이죠. 뭐 그냥 A급 뭐 예. 결점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정도면 A급이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도 B 내지 B 플러스급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3명이다 보니까 제일 그 순서로 보면 제일 못한 게 B 플러스니까 이거 B 플러스 끌어내리자라는 건데 앞으로 좀 더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은 이 문제가 이게 희석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교회담에서 새로운 외교부 장관과 갈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등이 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그 한일 간의 그 위안부 합의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 옛 장관을 예. 새 정권 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동행하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참 잘하고 있다 이거죠. 예. 실제 그 대표님의 분석이 맞는 것이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언론에서 이제 의혹 보도들이 있었을 땐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사 기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높았다가 후보 임명 후보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두 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론이 야당이 생각하는 대로 흐르지 않고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그러지 어떤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전당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민의의 전당에서는 민의가 이겨야죠. 민의가 반영돼야 되는 거고 당들끼리 의견이 다르면은 민의를 쫓아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추가로 발표될 국무위원들 보면 그 중에서 이분은 논란이 좀 되겠다 이런 후보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논란이 된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우리가 상황을 목격하는 일이 아마 있지 않을까.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경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 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걸린 적은 없는데. 예. 근데 아마 본인의 성격상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먼저 하고 그래서 자리를 숙연하게 만들지 않을까. 지적받지 않았는데 자백하는. 그러면 이제 청무위원 중에도 사실은 나도 안 걸렸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겠죠.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지겠죠. 실제 음주운전을 걸렸던 적이 있는 노동부 장관 후보. 그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는 그거 하나가 이제 미리 나온 부분인데, 다른 사안들이 어떻게 검열이 될지는 더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후보 중에 눈에 띄는 분 없습니까, 혹시? 이 후보는 아주 좋다거나 아니면, 이 후보는 이제 청문회에서 공격을 받겠다거나, 보시기에. 글쎄요. 오랜 구력으로 가능하게. 아마도 이제 일부 야당들이 표적으로 삼는 직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노동부 장관이라거나. 그렇죠. 또는 법무부 장관이라거나.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랬듯이. 그런데 이제 노동부 장관은 어떤 정치 성향상으로는 양쪽을 다 망라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중립적이라고, 중도적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노선상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거고, 아마 다른 분이었으면 노선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을 거예요. 노조 출신이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제 지금 검찰 개혁 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퍼런 칼을 들고 누가 또 오지 않나 이렇게 곤두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나를 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지금 이제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온화한 성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고시 출신이죠. 마치 강경화 후보가 외무고시 출신이듯이 이런 데 대한 어떤 좀 이제 기득권층의 어떤 본능적 거부감, 기득권 수호계층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발현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회의원 출신들의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때 시비를 걸더라도 결국은 다 통과되잖아요. 이때까지. 불패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법칙은 깨지를 전까지의 법칙이니까 두고는 봐야죠. 그런데 지금 지명된 분들 자체가 워낙에 평소에 원만한 것으로 이렇게 좀 정평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빚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도종환 후보에 대해서 논란인 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사 역사라는 그 부분은 아마 후보가 아무래도 그걸 다루고 있는 부서의 어떤 수장으로 지금 내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의당도 차기 당대표. 예. 예. 뭐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곧 바른정당도 들어가고. 정의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 들어가는데 나가십니까 혹시? 저는 제가 원내대표 맡은 게 그거 안 나간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습니까? 이제 정의당도 좀 새로운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키워내는 저희들의 어떤 그런 의지는 과거도 쭉 있었습니다만은. 심상정, 노회찬 이외의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드디어. 사실 저희들 인물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당에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네. 사실 그런 게 없이 그냥 당에서는 키우려고 그러는데 선거 나가서는 떨어지면은 이게 크다마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솔직히 정의당에서 심상정, 노회찬 외에 지역구 나가서 당선될 만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선될 만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키워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네.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저희 앞에 당이 야당 중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 그래서 근데 자유한국당과 같은 시기에 저희가 당대표 선거를 하거든요. 인물들이 지금 그러면 의원들 중에 나오나요? 아니면 의원도 있고 전직 의원도 있고 또 의원 아닌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누구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봉박두입니다. 제가 다음 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에 이제 두 분, 상징하는 두 분은 안 나오시는 거죠? 야당 중에 야만적이지 않은 야당. 그 야만적인 당이 야당으로도 불리우는데 이제 유일하게 야만적이지 않은 당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그럼 저희 코너인 코너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이 저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예. 정의당 대표 후보들 불러가지고 청문회 한번 할까요? 그래도 됩니다. 대표 안 나가시니까. 예. 자, 기대해 주시고요. 코너는 저희가 뭔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야당 패널들이 전화 연결만 하면 개인적으로는 다 강경화 후보자를 찬성한다고 하는데 왜 당론은 반대인가요? 불가사의합니다. 저도. 네. 노회찬 의원님 방송은 항상 방송을 하는 문자가 많습니다. 네. 오늘 역시 문자가 쏟아지네요. 우울증 치료제라고. 조국 민정수석보다 노회찬 의원 대표가 더 멋지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나는 비정상인가요? 네,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가 카톡으로 문자 동참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도 몰라요. 저는 안 해봐서. 네. 알아서 잘 찾아보십시오. 공장장이 흰 옷을 입으니까 북극곰 같아요. 네. 까만 옷을 입어도 곰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칼 플라니. 제가 초반에 입에 붙지 않아서 계속 애매하게 발음했던 칼 플라니. 칼 플라니. 칼 플라라니. 예.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최근에 회원 가입 증대 운동에 돌입하셨다고. 제가 돌입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정 PD님께서 돌입하셨습니다. 아, 저희 방송 PD가요? 그래 늘었어요. 몇 명 늘었습니까? 한 10명씩 늘고 있어 한 주에. 한 주에? 네.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은 정말 가입을 안 하는 곳이거든요. 네, 전체가 400명이니까 네. 꽤 많이 는 거죠. 한 5% 늘었으니까. 그렇죠. 매주 네, 감사합니다. 게다가 네. 매주. 매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근 몇 주 그랬습니까? 네네. 네. 칼 플라니.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셨다가 탈퇴하시면 되죠, 뭐 또. 탈퇴했다가 또 가입하면 가입률만 계속 높아져요. 같은 분이 계속 가입, 탈퇴, 5%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부 총리가 이제는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네네.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 총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왜냐면 다른 데는 장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냥 총리 자리가 따로 있는데, 경제부 총리도 자리가 있어요. 명칭부터 약간 애매합니다.
여기는 너무 중요한 자리라서 총리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나? 장관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경제부총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저도 자리인지. 지금 들으니까 그런데 보통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제 옛날 재무부 네. 하고 기획예산처 뭐 이런 거 합치는 데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죠. 여태까지 예. 제 기억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들을 총괄하는 그렇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부처 전체를 조율하는 말하자면 경제사령탑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회부 쪽도 경제부총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사회부 총리는 없거든요.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총리가 했었죠. 네. 그리고 통일부총리가 있었고 옛날에. 네, 아마 사회부총리를 만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문화부, 교육부, 이제 노동부 이런 데가 사회부처라고 불리는데 대체 경제부처에 너무 많이 눌려요. 그렇죠. 경제부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부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부처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약간의 숫자와 경제 논리를 들고 나오면 경제 네. 망한다라든가 뭐 그렇죠. 이러면은 그렇게 사회부처에서 여러 가지 복지를 늘리고 뭐 하고 인력을 싶다 할 늘리면 때, 야, 우리 어려워 경제 이러면은 이제. 예, 망한다 그렇게 하면 예. 그리고 뭔가 그렇게 얘기하면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회부처가 많이 밀리거든요. 항상 그래 왔어요. 청와대 내에서 네. 누가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로 밀려요. 그러니까 사회부총리를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부총리는 좀 성격도 강하고 이론이 밝은 분. 게다가 이제 경제부총리라고 한급 높은,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자리다 보니까 그 개별 장관들이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정상 안 된다고 해버리면 사회부 쪽 부처들은 깨갱하잖아요. 특히 예산권을 쥐고 있잖아요. 돈을 예산을 주고 쥐고 있다는 거는 공무원들한테는 진짜 약이에요. 독이에요. 여기 잘못 보이면 자기 부처 예산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경제부처에 대들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을 다루는 비서관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재무기획관인가요? 예. 그게 아마 이제 경제부처의 예산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거를 좀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거 맞는 거냐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경제부총리는 부처 중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다른 부처들이 경제부처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경제부처가 뭐라고 하면 대부분은 물러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힘있는 이 자리입니다. 아주. 경제부총리가 제 기억에는 민간이 경제부총리 해본 적이 없어요. 관료 출신들만 여태까지 해왔고. 오로지. 예. 아. 그건 이제 관료들을 다룬다는 면도 있고 관료 장악력 이런 것들을 또 있고 그다음에 현실 감각, 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뭐 재벌들이나 이제 기업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게 관료들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관료들이 해왔습니다. 소장님 그 옷이 움직일 때마다 부스럭거린다고 저희 PD가 옷을 홀라당 벗어달라네요. 하여튼 저기 아까 뭐 팔을 움직이지 말아주시고요. 손잡도 하지 말아주세요. 총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면 백공 같다고 제가 뭐 옷을 벗은 개구리 같은 제가 겁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부스럭이 심한 옷을 소리가 심한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꼼짝도 말고 입만 움직여 주십시오. 지금 옷을 벗기는 이미 늦었고요. 이게 마이크가 굉장히 성능이 좋네요. 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부총리가 왔는데 전임 부총리를 공간을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부총리는 어떤 정책이 전망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유일호 부총리 경제부총리로는 참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그런 인상이 남는데. 그렇죠. 유일호 부총리 하면 이분이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납니다. 네, 검색을 해봤어요. 예. 유일호 정책. 기사조차도 잘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이임사만 나오고. 네. 이임사. 그러니까 무슨 보통은 부총리가 그만두면 이 사람이 뭘 했다, 그렇죠. 뭘 못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평가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없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의 장점도 거기 있다고 봐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장점. 아니, 진짜로 한번 우리가 지금 세월이 좀 흘러서 그렇지 6개월 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죠. 예. 뭐 그런 국민들도 있었지만. 특히 뭐 사드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자격이 정지됐는데 장관들이 저러냐. 예. 근데 유일호 장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면에서는 국민의 뜻을 따른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구조조정 같은 거거든요. 혹시 뭐 사실은. 들어오시기 전에
노회찬 원내대표하고 어디 안티 다녀오셨어요? 빵빵 터집니다, 오늘. 예. 국민의 뜻을 잘 받든.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가 방향을 모를 때 이 방향을 지시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경제사령탑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유일호 부총리 재임기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었어요. 해양 조선 구조조정이었고 한진해운 사태 뭐 이런 예,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안 내리고 질질 끌은 거예요.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 같은 거나 네네네. 하고 거기서 정부가 뭔가를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면 뭔가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공적 자금을 요청하거나 해서 결정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기가 싫으니까 계속 채권단한테 맡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면서 근데 채권단이라는 건 자기 이익이 직접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도 이제 이해가 이해충돌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막 질질 끌리다가 결국은 이제 파산 상태까지 갔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는 별개의 문제지만 경제 사령탑으로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지내갔다는 게 그러니까 안에서 국민의 뜻에 부응한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네. 안 해서 경제에 부담을 했었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긴 있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해운 관련 여기가 난리가 났죠. 네, 사실은. 그 외에는 유일호 부총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기 어려운 게 이 최경환 부총리는 강한 사람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네, 부동산 예,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사라 유명한. 그러니까 이자율 떨어뜨리고 뭐 이랬기 네.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갔고 그걸 유일호 부총리가 엄청난 가계부채를 남겼죠. 예. 330조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늘 수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한테도 그대로 넘어왔다는 거죠. 가계부채가. 그 부채는 줄지 않고 넘어갔다. 줄지 않고 넘어온 게 아니라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당연히 있습니다. 늘어나겠죠. 자, 유일호 부총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뜻에 부응한 첫 번째 경제부총리였고 마지막 경제부총리가 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우리 김동연 부총리는 어떤 분이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 전망됩니까? 역시 관료 출신인데. 예, 김동연 부총리는 그 칼럼이나 이런 것들 보면 남을 공감할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개인사도 분 같고 보면 네, 그런 개인사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엘리트 관료 출신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어요. 예. 네, 흑수저 예. 부총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야간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또 유학을 가서 제가 기억으로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땄던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학습 능력도 노력하군요. 있는, 네, 기본적으로. 있는 분이죠. 근데 이제 관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결정된 것들을 따르지 본인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지나갔지만 4대강 역시 이분이 추진했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을 텐데. 본인이 직접 추진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예.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때 그렇다고 관료였다는 해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아주 뚜렷하게 잘못된 정책이 이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나왔을 때 그게 반기를 들 정도는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표 독자적인 경제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충실히 따를 것이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한 얘기도 했고 다만 그래도 소신을 잠깐 내비쳤어요. 비정규직도 필요하다 맞잖아요. 비정규직 필요합니다. 네, 비정규직이 제로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정도까지 얘기는 했는데, 근데 또 하나를 덧붙인 건 이제 혁신성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혁신성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혁신성장에 혁신성장이 대해서 뭐죠? 예. 혁신을 해야 되죠. 경제 생산성이 올라가고. 좋은 말은 두 가지 붙어 있는데 혁신과 성장은 좋은 거죠. 예. 혁신을 통해 성장한다. 이거는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서 수출도 예. 늘리고 이제 내수에서는 가격이 싸지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좋은 건데 이 혁신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제 완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규제 완화는 오랫동안 듣던 이야기인데요. 이거 예, 기업이 원하는 항상.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규제 완화를 얘기했고 네. 특히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규제를 바다에 던져서 동동 뜨는 것만 건져내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규제를 없애는 거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방해가 되는 법을 없애달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버지를 흉내내서 무역투자진흥회의 뭐 이런 걸 하면 완전히 재벌 소원 네, 수리하는 회의였거든요. 근데 그런 기조를 그대로 갖고 머릿속에 갖고 이거는 옳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면 밑에 있는 부처 공무원들도 그 기존에 하던 것들이잖아요. 지난 네. 5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장하성 교수,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도 그렇게 이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세요? 예, 장하성 교수는 시장보다는 관료를 안 믿어요. 그래서 항상 관치금융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실장 자리에 있어도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함부로 공무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일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5년 전에 이동걸 박사하고 제가 청와대 들어갈 때 이동걸 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딱 한 분만 반대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 아니요,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기조라든가 대통령의 말씀에 한 번 반대할 수 있을 거다. 한 번. 예, 그 전에 자꾸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반대하면 그때 잘려버리니까 기다리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는 물론 청와대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부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도 할 수 있고 있지만 웬만한 거를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처하고 대립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느낌은 김동연 부총리가 규제 완화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거를 청문회에서 말할 정도면 그리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 일자리 만들기하고 규제 완화 두 개가 같이 갈 가능성도 보인다. 이 부분은 좀 청와대나 부총리가 만나서 과연 규제 완화에서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이 FTA 추진할 때도 FTA를 한꺼번에 규제를 완화해서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과연 그렇게 해서 규제 완화를 해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고 반면에 규제 완화 때문에 훼손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성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규제 완화할지 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어 본 분의 경험담이었고요. 그 외에 혹시 김동연 부총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혹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눈에 띄신 부분이 역시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예,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조심스러운데 그 이유는 지금 경제가 약간 살아난 것 같거든요. 약간 살아나긴 했습니까? 예, 지표도 살아났는데 수출이 늘어나면서 설비 투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삼성 반도체가 1, 4분기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저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거의 5%가 설비 투자가 늘었고 또 하나는 건설이 6% 이상 늘었어요. 건설이요? 이게 투자 부분이 늘어나면은 경기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건설 부분이 늘어나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마지막 주택 건설 주택 가지고 마지막 돈 벌겠다 이런 어떤 시도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 또 중산층이 돈 빌려서 끌려 들어가면 가계부채는 정말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큰 틀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주는 계속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개혁 대상 1순위가 저는 외교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교부의 폐쇄적인 학벌주의, 인맥주의, 특정국, 이른바 이제 북미국을 거치지 않으면 워싱턴에 근무하지 않으면 외교부에서 이른바 그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폐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찾기가 어렵다. 강경화 후보만한 사람 찾기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발탁해서 키운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강경화 후보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신데 제가 이 질문을 한 번 더 들어가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통일부가 워낙 외교부하고 부딪힐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부생들도 외교부생도 잘 아실 텐데 지금 내부자들 그러니까 외교부 노조 또는 전직 외교부 장관들 사실상 전원이 강경화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인 걸 넘어서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죠? 참고할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국내에서 오래 떨어져 있어서 유엔에서는 10년 가까이 근무하셨을 텐데 청문위원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문위원들의 자질 부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외교에 관한하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
그리고 원래 직접 표현을 가장 잘 안 하는 부처 중에 하나인 외교부가 이 정도로 나섰으면 청문위원들이 강경화 후보 자질을 문제 삼는 건 넌센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자질이 있다고 봐서 지지하는 거 아닌가요? 청문위원들이 문제 삼는 걸 이제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지하기에는 뭐 기간도 짧고 사실 이 문제를 북핵 문제라든지 4강 외교 문제를 직접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청문위원들 시각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의제는 대통령 의제입니다. 이제 참모로서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그런 철학과 소신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강경화 후보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세련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고 또 청문위원들은 청문위원대로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장관도 직접 해보셨고 또 강경화 후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강경화 후보 하나는 적어도 반드시 낙마시켜야 나머지가 풀린다라고 입장을 정한 것이 실제로는 자질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누군가 하나 정도는 낙마시켜야 하는 이제 야당의 힘,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사실? 의원님? 국민의당이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에 더 세련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의당을 야당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우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은 만들기 쉽고 친구는 만들기 어렵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인사 추천을 해달라 그럼 국민의당이 인사 추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절이요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인사, 정책, 법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보다는 사전 협의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당에는 다른 야당들하고는 좀 다르게 우당으로서 사실 뿌리가 같으니까 좀 더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좀 배려를 해달라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구조적으로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120석에다 정의당이 협조하면 126석 거기에 국회의장까지 127명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107명에다가 바른당이 20명이니까 127명이고 똑같이 127대 127이 부딪히는 형국이잖아요. 여기에 국민의당이 40석이지만 사실은 이 40석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법률도 청문회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만 협치. 근데 협치라는 말은 정치학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거 일방적으로 자신의 어쨌든 그 선택과 인사 양측이 반대 신문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도 1시간은 좋게, 2시간은 좋게 지나가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책임도.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면 증인 한 사람 불러놓고 대여섯 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하루에 한 사람밖에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재판부도 어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일주일에 3명밖에 못 한다 이런 식이면. 그렇죠.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재판을 3명, 4명밖에 못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대여섯 시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사람밖에 못 하는데 재판도 격일로 해봐야 일주일에 서너 번이거든요. 엄청나게 빡빡한 일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1년 내내 걸린다는 거죠. 증인신문만. 그러면 그 사이에 구속 시한을 넘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석방된 다음에 출퇴근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기본 전략 아니겠나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4개월 후에는 10월 달 정도 되겠네요. 예, 10월입니다. 네, 구속 만기가요.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재판 받는 광경이 언론에 보도가 되겠네요. 예. 거의 일주일에 거의 매일 출근하게 되겠네요. 예. 특이한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수첩이 더 중요한 건데요. 추가 혐의를 발견해서 추가로 기소하게 될 경우에는 구속 만기가 연장될 수 있거든요. 예. 전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는 거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장면이 되겠네요. 그러려고 하는 의도인 것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하나 정도는 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200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검찰이 300억 원 횡령 사건에서 초범이 13년간 감옥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이런 부분 다시 다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정도는 입을 연 게 아니죠. 네. 입을 열었다기보다는 입을 열 거라는 경고죠. 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MB정부도 적폐청산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김경준 씨 개인은 할 말이 정말 많겠죠. 네. 그리고 묻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뉴스공장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미국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문제는 저희가 꾸준히 깊이 나름 전문가거든요. 네, 저도. 김은지 기자도 이 사안을 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더 열심히 취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부터 추경까지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전면적 보이콧으로 국면이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역의 여론과 야당의 역할론 사이에서 자세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요? 네. 제가 라디오 방송 1등이시라면서요? 라디오 1등이요?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예,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직접 오셨으면 더 길게 했을 텐데 오늘 좀 짧게 현안만 짚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 문제부터 여쭤보자면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 현재 국민의당에서 김상조 공정위 후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상조 후보는 일단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는 찬성을 하지요.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당론으로는 보고서 채택을 하자 입장입니까? 당론은 아닙니다. 당론이라는 건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결 과정을 거치는데 예. 지금 한 거는 이제 당 지도부와 상당수 의원들의 의견인 거죠. 그렇군요. 김상조 후보는 일단 오케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강경화 후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에서는 강 후보만큼은 낙마시킨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청문회에 참석했던 이제 위원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걸린 게 여러 가지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 의견들 그리고 북핵 문제라든지 차질 문제에서도 그 청문위원들은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수 위원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한 것이고요. 예. 물론 이제 저는 개인 소견으로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맞지만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의 경우는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망원경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강경화 장관 관련해서는 저는 18개 부처 가운데 네,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7건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겁니다. 종범실록이 다시 추가됐나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총 56건이었는데요.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일종의 발굴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있었어요?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요. 엄청나게 성실한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한 모든 내용을 수첩으로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기록하는 데 익숙했다든가 그랬다면 다 삭제했을 텐데 사라졌을 텐데 물리적인 노트로 존재해서 역사의 기록은 남네요. 이걸 통해서 밝혀진 바도 많죠. 이때까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물증이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있어서요. 네, 핵심이죠. 왜냐하면은 안종범 수석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으니까요. 네, VIP라고 또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같으면 도저히 밝혀질 수 없었던 연관관계 같은 게 이 실록을 통해서 밝혀진 게 많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증거 중에 또 새로 언론에 밝혀진 게 있죠. 예, 눈에 띄는 게 2015년 9월 13일로 표기된 수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알려줬다라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국제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번호의 주인은 당시 KB 하나은행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 씨였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이상화 씨는 기업 여러 번 저희가 다뤘지만 무역회사나 가능한 신용장, 신용장을 발급해서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죠. 굉장히 저리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국에서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순실 씨의 압력으로 한국에서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승진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금고직이다, 이렇게 언론이 칭했던 분인데, 이게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상화라는 이름과 개인 번호를 수석에게 알려줬다. 근데 왜 이게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전에는 독일로 돈이 간지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78억인가요? 직접 지원한. 네. 그 금액이 같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이제 말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지기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 입으로 안종범 수석에게 말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예, 심지어 그 다음 날 바로 10억 8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KB 하나은행 독일 계좌로 돈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돈이 움직이는 데 역할을 한, 중간 금고지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대통령이 수석에게 말을 했으니까요. 이거 아주 유력한 증거, 정황 증거 정도로 취급이 되겠네요. 예, 정황상은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술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씨와 전화번호까지 어떻게 알았냐. 더군다나 이것은, 외국의 한 민간인입니다. 네, 민간인 이제 은행 직원에 불과한데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경제수석에게 이름을 얘기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날 왜 돈이 입금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어렵겠네요. 이것도 수첩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수첩은 길이 보관해야 된다. 실력으로. 그리고 올해 여러 사람이 공개되어서 이 수첩을 보게 되면 검찰 혹은 특검은 잡아내지 못했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나중에는 PDF로 만들어서 공개됐으면 말이에요. 재판이 끝나가는 쯤에는 적어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일주일에 4번씩 재판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어제 재판부에 건강 문제 호소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치과 진료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재판에는 빠질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 씨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재판을 의도적으로 끌려고 하는 게 보이네요. 계속해서. 네. 아프실
예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도 이제 계속해서 아프실 예정인 것 같고, 그리고 아프실 예정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조리 다 증인 신청을 했잖아요. 등장하는 인물들을. 증인 신청을 200명이 넘죠, 지금. 240명입니까? 50명입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해서요. 어제는 심지어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증인 신문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곤혹을 표시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한 사안도 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에서 심사 논의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빠진 회동에서 이런 합의한 것 자체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빼고 이제 합의했다고 비난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기존 정치문법이거든요. 예. 근데 이 말 하려고 일부러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안 가놓고 자기들을 빼놨다고. 예. 안 간 건 본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면 합의를 해주거나 거기서 모양이 안 나니까 자기들 빼놓고 따로 합의를 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간 건데, 그러니까 화를 낼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정치적 자해공갈 수법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야당들이. 이게 잘 안 통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뜻대로.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습니다. 2명 모두 무산됐습니다. 또 마감 시한이 내일인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하겠죠. 예. 그리고 이 추경도 쉽지 않죠. 제1야당이 아예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왔으니까요. 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추경안 심사 착수엔 동의했지만 핵심 쟁점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될 것 같고, 예, 추경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 같으면 발목 잡는다는 기사가 쏟아질 일이죠. 예.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발목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 부적격 보고서까지는 채택을 했죠. 예, 근데 지금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중이고, 추경도 통과시켜줬는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발목 잡는 게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야당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생 발목 잡기라고 바로 비난을 받았죠. 보통 이제 조중동이나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는 야당이 어느 정도 타협을 언론에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이제 비난을 하고,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야당이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발목 잡기 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언론이 발목 잡기라고 비난하지 않는 거죠, 차이는. 예. 그 보수 매체는 뭐 당연히 그럴 리가 없는데 진보 매체도 이걸 여야의 공방으로 보도하고 마는데 왜 그러냐면 발목 잡기라고 하면 어용 매체가 되는 것 같거든요. 발목 잡기 맞는데. 그런 자기 검열이 있죠. 예. 그리고 여론이 현 정부에는 호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발목 잡기로 하면 시류에 편승하는 거다. 이렇게 보일까 싶은 자기 검열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발목 잡기는 맞는데 발목 잡기라고 비난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뉴스는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직 외교장관들이 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을 봤다면서 당시에 미국에 있어 동참하지 못했는데 지지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강경화 후보는 좀 미스테리어스한 인물로 느껴지는 것이 전직 장관들이 반기문 이제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면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들 전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현직 빼고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원이에요, 사실상은. 근데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해달라고 전직 장관들이 다 나서서 지지선언을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부처 포함한 외교부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지지를 외교부 내부에서는 한 특정 후보에게 보내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네. 장관이 되든 되지 않든 인터뷰를 저희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인물이. 왜 이럴까요? 왜 강경화 후보는 외교부 내에서는 이렇게 장관들이 나서서 이상하잖아요. 전직 장관들이 이 사람 장관 해달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 보는 장면이죠. 네. 이상한 일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니카이 일본 아베 총리 특사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한국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면서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의 기본 태도죠.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협정 관련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부정적인 보도가 많아요. 예,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자, 기본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정도고요. 다음 뉴스는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 검찰에 제소했습니다. 미 주 정부가 연방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의회 동의 없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본인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쿠웨이트, 터키, 사우디 등 외국 정부의 행사를 열었고 그루지아 대사를 숙박해 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겁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혹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했다는 게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죠. 우리 검찰은 이 게이트 관련해 오히려 정윤의 문건으로 밝혀질 수도 있었던 사실까지 은폐하는 데 일조했었습니다. 최근 고검장급 여러 명이 한 번에 인사조치되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처럼 엘리트 집단이자 권력기관의 기본 생리를 바꾸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게 바뀐 것들도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도루묵이 되기 십상이죠.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가 필요한 건 그래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설치에 실패해왔던 공수처. 이번만은 반드시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 시정연설이겠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네. 시정연설이 몇 분간 있었나요, 어제?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네. 원래 시정연설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참 관심 없는 연설이에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짠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거거든요. 네. 통상은 취임 첫 해 대통령이 이제 하고 그동안은 관행처럼 두 번째 해부터는 총리가 대신 대독하는 수준으로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마 대통령이 계속 집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첫 해가 아닌데 대통령이 직접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 최근입니다. 작년 10월 25일.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시정연설을 했어요. 기억나시겠지만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 그렇죠. 연설이죠. 네. 그게 원래는 시정연설이에요. 근데 4년 차에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정연설은 여러모로 역대급이었죠. 왜냐하면 개헌을 최초로 언급한 예산을 얘기해야 되는데 개헌을 얘기했던 최초의 시정연설이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국면 전환용이었죠. 최순실 게이트. 네, 그때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예정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보도가 나기 전이죠. 예. 그래서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했는데 JTBC 태블릿 보도가 터지면서 국면 전환용이었는데 100% 실패한 국면 전환에 연설이고 또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1월 달에 올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정연설에서 국회 방청석에 박수부대가 예, 그렇죠. 동원된 최초의 대통령 시정연설이 됐던 그런 시정연설 하니까 생각이 나서 이 시정연설 자체보다 화제가 됐던 거는 PPT였어요. 네,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슬라이드 자료가 나와서 22장이 넘어가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전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계속 인문학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정연설은 원래 정치부 기자가 듣는 겁니다. 시정연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국회에 가서 예산을 이렇게 짰으니까 잘 봐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 PPT를 한 거군요. 사실상은. 일종의 서비스를 한 거예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다이렉트 서비스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 야당이 원래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싸움이 안 되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상대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어렵습니다. 예. 시정연설이 화제가 되기는 어려운 건데 어쨌든 화제가 좀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추경의 합의를 3당이 했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정부 추경 예산안 심사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